아가톤이 연설을 마쳤을 때 아리스토데모스에 따르면 그의 연설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젊은 시인이 그다운 연설을 했고 에로스에게도 어울리는 연설을 했다고 갈채를 보냈다고 하네. 소크라테스는 에리시마코스를 바라보면서 말했네. 아쿠메노스의 아들이여, 그대는 아직도 나의 두려움이 근거 없는 두려움이라고 생각하는가? 아가톤이 훌륭한 연설을 해서 나를 당황하게 만들 것이라고 한 나의 말이 틀림없는 예언이었음을 인정하게. 아가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들어맞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고 에리시마코스는 대답했네. 그러나 선생님이 당황하신다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여보게, 내가 어떻게 당황하지 않을 수 있겠나. 방금 들은 것과 같은 훌륭하고 다채로운 웅변을 듣고 나서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의 연설의 첫 부분은 그 다음 부분만큼 훌륭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지만 마지막 부분의 아름다운 말과 구절들은 누구도 숨을 죽이지 않고는 듣지 못했을 것이네. 나로서는 그러한 연설 근처에도 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달아나고 싶을 정도였다네. 아마 도망할 만한 곳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했을 걸세. 아가톤의 연설은 나에게 고르기아스를 생각나게 했고 나를 호모의 시에 나오는 사람과 똑같은 입장에 놓이게 만들었네. 아가톤이 나의 연설을 고르기아스의 고르고의 머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그의 연설을 끝내고는 나를 돌처럼 말을 잃게 만들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고 있었네.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에로스를 찬미하기로 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달았고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어떤 대상을 찬미하는 정당한 방법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고 말한 것이 얼마나 바보스러웠던가를 깨달았네.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찬미하기로 한 대상에 관해 진실만 말하면 올바르며 그 진실이 우리가 가장 좋은 점들만을 골라내서 가능한 한 예술적으로 정리하기만 하면 되도록 자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나는 어리석었네. 나는 에로스의 참된 본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연설을 할 능력이 있다고 자만했었네.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어떤 대상을 찬미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고 또한 정당한 방법은 찬미의 대상에게 정말로 그 대상이 그러한 본질을 가졌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든 고상하고 사랑스러운 성질을 돌리는 것이라는 점도 분명해졌네. 그 대상에 그런 성질을 돌리는 것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중요한 일이 아닐세. 사실상 우리가 제안받은 일은 우리들 각자가 에로스를 실제로 찬미하기보다는 찬미하는 채 하면 되는 것이었네. 여러분이 온갖 이야기들을 모아서 그것을 에로스가 보증하게 한 이유도 바로 이 점에 있다고 나는 생각하네. 또한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 에로스의 본질과 그의 능력을 예찬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세. 에로스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존재들 중에서 에로스가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좋은 신으로 보이게 하고 여러분의 찬사를 가장 훌륭하고 고귀한 말로 들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일세. 올바른 방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나의 무지 때문에 나도 가담하겠다고 동의하기는 했지만 약속을 한 것은 나의 혀이고 나의 마음은 아닐세. 그러니 나의 약속은 하찮은 것일세. 이러한 방식으로 따라야 한다면 나는 찬사를 할 수 없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일세. 만일 여러분이 허락한다면 나는 내 나름의 방식으로 진실을 말하고 싶을 뿐이네. 나만은 여러분의 연설과 경쟁하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웃음거리가 될 걸세. 파이드로스, 내가 제안하고 있는 것과 같은 연설도 다시 말하면 에로스에 관한 진실을 쉽게 말하고 그것도 순간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와 구절들을 사용해서 말하는 연설도 쓸모가 있을지를 잘 생각해보게. 파이드로스와 다른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에게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연설을 하라고 말했다네. 그래서 그는 말을 계속했네. 파이드로스, 시작하기 전에 우선 아가톤에게 몇 가지 사소한 질문을 해서 동의를 얻는 것도 허락해주게. 좋습니다. 라고 파이드로스는 말했네. 마음대로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아리스토데모스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기 시작했네. 여보게, 아가톤.
에로스의 실제의 본질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가 일으키는 결과를 입증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네. 연설의 서론 부분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네. 나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무척 좋아하네. 그러나 에로스의 본성에 대한 그 밖의 점에서는 아름답고 훌륭한 자네의 연설을 다음과 같은 나의 질문에 대답해서 보충해 준다면 고맙겠네. 에로스의 본성은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이어야 하는가? 또는 에로스는 대상 없이도 절대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 나의 질문은 사랑은 특정한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인가? 라는 의미는 아닐세. 에로스가 어떤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걸세. 내가 질문하는 점을 유추에 의해서 분명하게 할 수 있네. 만일 내가 아버지라는 단일한 개념을 예로 들어서 아버지는 어떤 사람의 아버지를 의미하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라고 묻는다면, 그리고 자네가 바른 대답을 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자네는 아버지는 아들이나 딸의 아버지를 의미한다고 대답할 걸세. 그렇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라고 아가톤은 대답했네. 그러면 어머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좀 더 묻기로 하겠네. 형이라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누구의 형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물론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동생이나 누이 동생의 형이나 오빠겠지. 네. 알았네. 그러면 에로스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하는지 또는 사랑할 대상을 전혀 갖지 않은 에로스도 존재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게. 그야 물론 어떤 것에 대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두게 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했네. 또한 잠시 동안은 자네도 유념하고 있을 테지만 사랑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잊지 말게. 그리고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답해주게. 곧 에로스는 자기가 사랑할 대상 또는 사랑하지 않을 대상을 욕구하는가? 물론 욕구합니다. 그러면 사랑할 대상을 소유하고 있을 때 에로스는 욕구하고 사랑하는 대상을 욕구하고 사랑하는가? 또는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 그렇게 하는가? 아마도 소유하고 있지 못할 때일 것입니다. 자네가 잠시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욕구하고 우리가 소유한 것을 욕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단지 개연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임을 알게 될 것일세. 네,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좋아. 그런데 키가 큰 사람이 키가 더 크기를 바라고 힘센 사람이 더 힘이 세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을 것인가? 제가 앞에서 인정한 대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미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겠지. 네. 이미 강한 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하고 이미 발이 빠른 사람이 발이 빨라지기를 원한다고 생각해 보세. 실수를 범할 모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일세. 내가 말한 경우 또는 이와 비슷한 경우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어떤 성질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성질을 욕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그러나 아가톤,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현재 그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으며 불가피한 것을 욕구하는 사람은 없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일세. 당연한 일이지. 어떤 사람이 나는 건강하고 또 돈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건강하거나 부자이기를 바라고 또한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바로 그러한 성질을 바란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해야 하네. 내 친구여, 건강하고 부자이고 강한 자네가 정말로 바라고 있는 것이 이러한 성질을 갖는 것이라면 자네는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갖고 있기를 원하는 것일세. 현재는 자네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것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네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는 욕구한다고 말할 때 자네는 사실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갖고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보게. 앞에서 말한 친구에게 이와 같이 말한다면 그는 동의하리라고 나는 생각하네. 지당한 말씀입니다. 라고 아가톤은 말했네. 그러면 사랑의 경우에도 아직은 우리들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거나 또는 소유하지 못한 것이 대상일 것일세.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을 앞으로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문제일 거야.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 그리고 욕구를 느끼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세력 속에 들어와 있지 않거나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을 욕구하며, 욕구와 사랑의 대상이 되는 사물이나 성질은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여되어 있는 것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치한 점들을 대충 요약해 보세. 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했네. 첫째는 에로스는 어떤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 대상은 현재는 결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네의 연설에서 자네가 에로스의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말한 것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세. 자네가 양해한다면 내가 말하지. 신들의 다툼은 추한 것에 대한 사랑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으로 가라앉게 되었다고 말한 것으로 생각되네. 그렇지 않은가? 맞습니다. 아주 옳은 말이야, 아가톤. 만일 그렇다면 에로스는 아름다움을 사랑할 것이네.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에로스는 추한 것을 사랑하지는 않겠지. 아가톤은 이 말에 동의했네. 그런데 에로스는 현재 그에게 결여되어 있어서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점에 우리는 일치했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에로스에게는 아름다움이 결여되어 있고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되겠지. 필연적인 귀결입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움이 결여되어 있고 그것을 전혀 갖지 못한 것을 자네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겠나?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네는 아직도 에로스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가? 소크라테스 선생님, 저는 아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닐세, 아가톤. 자네의 연설은 훌륭한 연설이었네. 그러나 대수롭지 않은 것이기는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묻겠네. 자네는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에로스가 아름답지도 않고 게다가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이 일치한다면 에로스는 선하지도 않은 것이네. 선생님의 말씀은 감당하기가 어렵군요, 소크라테스 선생님. 그렇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야, 친애하는 아가톤. 자네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진리일세. 소크라테스의 질문을 견뎌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일세.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네를 내버려 두고 내가 전에 만티네이아에서 온 디오티마라는 부인에게서 들은 에로스에 관한 설명을 말해주려고 하네. 그녀는 다른 일에도 뛰어났지만 그녀는 일찍이 전염병이 내습하기 전에 아테네 사람들이 전염병을 예방하려고 제물을 바쳤을 때 그녀는 전염병이 닥치는 것을 10년이나 늦추기도 했네.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녀가 나에게 사랑에 관한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네. 나는 아가톤과 내가 합의에 도달한 결론을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그녀가 나에게 말한 것을 충실하게 전달하려고 하네. 아가톤, 자네가 매우 조심스럽게 지적한 것처럼 우리는 에로스가 일으키는 결과를 말하기 전에 에로스의 본질과 특성을 밝혀야 하네. 따라서 가장 쉬운 방법은 그녀와 내가 가진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자세히 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나는 그녀에게 아가톤이 나에게 말한 것과 거의 같은 말을 했네. 곧 에로스는 위대한 신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네. 그러나 내가 아가톤을 상대로 에로스는 선하지도 아름답지도 않다고 입증한 것과 동일한 논법으로 그녀는 나의 생각에 반대했네. 무슨 말씀입니까, 디오티마? 라고 나는 말했네. 에로스는 추하고 악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런 말은 하지 말아요. 라고 그녀는 대답했네. 아름답지 못한 것은 반드시 추하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혜에 속하지 않은 것은 모두 무지에 속합니까? 지혜와 무지의 중간에 있는 마음의 상태를 모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이유는 말하지 못하면서도 올바른 확신을 갖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라고 그녀는 대답했네. 분명히 당신은 이러한 마음의 상태를 이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하겠지요. 그것이 무엇이든 불합리한 것에는 이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꿰뚫고 있는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무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참된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 방금 내가 말한 대로 지혜와 무지의 중간 상태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나는 말했네. 그렇다면 아름답지 않은 것은 추하고 마찬가지로 선하지 않은 것은 악하다고 주장하지 말아요. 에로스는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기 때문에 에로스는 추하고 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당신이 인정한 대로 에로스는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의 중간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에로스를 위대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는 말했네. 모든 사람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그 신을 모르는 사람들만을 지칭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에로스를 알고 있는 사람도 포함시킵니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면서 말했네. 좋아요, 소크라테스. 에로스는 결코 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에로스를 신으로 인정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나는 물었네. 당신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고 나도 그렇지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아주 쉬운 일이에요. 모든 신은 행복하고 아름답다고 했지요. 그렇죠. 그러나 신들 중에 어떤 신은 행복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고 감히 말할 자신은 없지요. 천만에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행복하다고 말할 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누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에로스가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바라는 것은 그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에 당신은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선도 아름다움도 없는 존재는 신이 될 수 없겠지요. 분명히 신일 수 없습니다. 그럼 됐어요. 당신도 에로스를 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에로스란 무엇입니까? 라고 나는 물었네. 죽을 수 있는 존재. 당치도 않은 말을. 그러면 무엇입니까? 앞서 예를 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죽을 수 있는 존재와 불사적인 존재의 중간자입니다. 대체 에로스는 어떤 존재입니까? 디오티마. 에로스는 위대한 정령입니다. 소크라테스. 정령의 성질을 가진 모든 것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입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신이 인간에게 전하는 말, 인간이 신에게 전하는 말,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는 기도와 제물을, 신으로부터는 명령과 보상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정령은 중간자적 성질을 가졌으므로 신들과 인간의 사이를 메우고 우주와 둘로 분리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러한 존재들을 통해서 사제들은 제사와 의식과 주술에서 점을 치고 온갖 초자연적 진행을 보이는 것이며 모든 종류의 마술과 마법이 행해지는 것입니다. 신은 인간과 직접 교제하지 않습니다. 신들과 인간의 모든 교섭과 의사전달은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반드시 정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일에 능통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반대로 어떤 기술이나 솜씨에 그 재능이 머무르는 사람은 지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령은 그 수도 많고 종류도 많은데 바로 그들 중에 하나가 에로스입니다. 에로스의 어버이는 누구입니까? 라고 나는 물었네. 이야기를 하자면 길지만 말씀드리죠. 라고 그녀는 대답했네. 아프로디테가 탄생하던 날 신들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신들 가운데는 간사한 지혜의 신 메티스의 아들인 풍요의 신 포로스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직도 잔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고 궁핍의 신 페니아가 구걸을 하려고 문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포로스는 이미 신주, 아직도 포도주는 발견되지 않았을 때였던 그때 포로스는 이미 신주에 취해 제우스의 정원으로 들어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페니아는 포로스의 아이를 잉태하면 불쌍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포로스의 옆에 누워서 에로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에로스는 아프로디테의 생일에 잉태되었고 또한 아름다움에 대한 선천적인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프로디테의 추종자요 종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포로스가 아버지이고 페니아가 어머니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가난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아하고 아름답기는커녕 오히려 딱딱하고 거칠고 신발도 없고 집도 없으며 침대도 갖지 못해서 땅바닥이나 문간이나 길가 어디에서나 잠을 잡니다. 그러한 면에서는 그는 어머니를 닮은 것이고 그래서 가난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포로스의 아들이기도 하므로 아름다운 것과 선한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려고 획책합니다. 그는 대담하고 저돌적이고 격렬하며 언제나 교활한 사냥꾼 같은 개교를 꾸밉니다. 그는 지혜를 열망하며 지혜를 얻는 수단도 충분히 갖고 있고 평생을 통해 지를 사랑하는 자이고 능란한 마술사, 능란한 연금술사, 그리고 참된 의미에서 소피스트입니다. 그는 가사적 존재도 아니고 불사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오히려 풍요롭게 살다가도 죽음을 맞이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왕성한 정력 때문에 다시 소생하는 것입니다. 그는 획득한 것을 언제나 상실하고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으며 또한 지혜롭지도 않고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신의 애지자가 아니고 어떤 신도 지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지혜롭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신은 이미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만일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이 말은 해당됩니다. 한편 무지한 자도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롭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무지가 귀찮은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곧 아름다움도, 선도, 지성도 갖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완전히 만족하고 그에게 결여된 것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결여되어 있다고 믿지 않는 것을 욕구하지도 않습니다. 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롭지도 무지하지도 않다면 도대체 애지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나는 말했네.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물음에 대답할 수 있겠군요. 분명히 애지자는 지혜로운 자와 무지한 자의 중간에 있는 자들이며 다른 자들과 함께 에로스도 여기에 속합니다. 지혜는 가장 아름다운 것들 중에 하나이고 에로스는 아름다움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에로스는 애지자가 아닐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혜와 무지의 중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은 그의 출생의 원인이 있습니다. 곧 그의 아버지는 지혜롭고 그 수단도 풍부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지혜가 없고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소크라테스, 지금까지 말한 것이 에로스라는 정령의 본성입니다. 에로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살펴본다면 거기에는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당신이 말한 바에 따라 판단한다면 당신은 에로스를 사랑을 느끼고 있는 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에로스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은 사실상 아름답고 미묘하고 완전하고 행복하다고 할 만하지만 사랑을 느끼는 자는 방금 내가 말한 사람의 대상이 되는 자와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인. 당신의 말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만 에로스의 본성이 그렇다면 에로스가 인간들 사이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 내가 당신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도 바로 그 점이었어요. 에로스의 본성과 어버이는 내가 방금 말한 바와 같고 또한 당신의 견해에 따르면 에로스는 아름다움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와 디오티마, 또는 좀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는 사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의 목적은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네. 그러나 그 대답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뿐입니다. 아름다움을 소유한 사람은 무엇을 얻은 것입니까? 나는 이 물음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적당한 대답이 없다고 말했네. 좋아요, 라고 그녀는 말했네. 아름답다는 말 대신에 선하다는 말을 쓰기로 합시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소크라테스, 선을 사랑하는 사람이 느끼는 사랑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선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네. 그러면 선을 얻은 사람이 가지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참으로 대답하기 쉬운 질문이군요.
그 사람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마도 행복이란 선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일단 이러한 대답을 듣게 되면 그의 질문은 끝납니다. 왜 인간은 행복하기를 바랍니까? 라고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욕구와 이러한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된 특성이고 따라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선을 소유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려는 점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크라테스, 모든 사람이 언제나 동일한 것을 사랑하고 있다면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랑을 구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글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군요.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조금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특별한 종류의 사랑을 가려내고 거기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사랑은 보다 큰 전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다른 종류의 사랑엔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그렇게 사용되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원래의 의미로 본다면 창조는 넓은 의미의 말입니다. 당신도 아시다시피 창조는 아주 여러 가지 형태를 갖지요. 어떤 사물을 존재하지 않던 상태로부터 존재하는 상태로 옮겨가게 하는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를 창조라고 부를 수 있고 온갖 기술에서의 모든 과정도 창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술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창조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창조자라고 불리지 않고 다른 이름들로 불리며 창조의 모든 분야 중에서 한 분야, 곧 음악과 운율을 다루는 분야만을 따로 떼어내서 전체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분야만이 창조라고 불리고 이 분야의 창조를 전문으로 아는 사람들이 창조자라고 불립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개념으로서는 사랑은 성과 행복에 대한 모든 욕구를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전능하고 포괄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그렇지만 돈에 대한 사랑이나 육체적 용맹에 대한 사랑이나 지혜에 대한 사랑은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불리지도 않습니다. 한편 한 가지 방향으로 정열을 쏟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든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당신의 말이 진실인 것 같습니다. 라고 나는 말했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다른 반쪽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론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에 따르면 나의 친구여, 그 반쪽이나 전체가 선한 것이 아닌 한 사랑이란 반쪽이나 전체에 대한 욕구가 아닙니다. 라고 그녀는 말을 계속했네. 사람들은 손이든 발이든 몸의 일부분이 병들었다고 믿으면 서슴지 않고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선한 것이 그들에게만 있고 악한 것은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지 않는 한 각별히 자기에게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의 유일한 대상은 선한 것입니다. 내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우스 신께 맹세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사람들은 선한 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사랑의 목적은 선한 것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할 뿐 아니라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해야겠지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한다면 사랑이란 선을 영원히 소유하려는 욕구라고 말할 수 있겠군요. 옳은 말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밝혔으므로 사람들의 강렬한 욕구가 사랑이라는 이름을 들으려면 어떤 방법과 어떤 행동 방식으로 이 강렬한 욕구를 나타내야 하는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그것을 대답할 수만 있다면야, 디오티마. 그랬다면 나는 당신의 지혜에 이렇게 감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바로 이 문제를 배우려고 당신을 찾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좋아요. 라고 그녀는 말했네. 내가 말씀드리기로 하죠. 사랑은 아름다운 것 속에 잉태되는 것이고 이러한 잉태는 육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을 알아들으려면 해설자가 필요하겠군요.
나는 조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쉽게 말씀드리지요, 소크라테스. 모든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생식의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아름다움 속에서만 이 욕망은 이루어지고 추한 것 속에서는 이 욕망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식이란 아주 성스러운 것입니다. 잉태와 출산을 통해서 죽는 것인 존재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부조화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추한 것은 신적인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지만 아름다운 것은 신적인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여신 칼로네가 출산을 주재하는 것도 이 때문이고 욕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과 접촉했을 때 안온하고 행복하며 아늑한 마음을 갖고 생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한 것이 가까이 있을 때에는 그 효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는 얼굴을 찌푸리고 우울해지고 주춤 움츠리고 추한 것과 일체가 되지 못하고 충만한 욕망을 고통스럽게 억제합니다. 그러므로 능동적인 욕망을 갖게 된 사람은 아름다운 것에 몹시 이끌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을 소유하게 되면 그 아름다움이 그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랑의 대상은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그 대상은 아름다운 곳 속에서의 잉태와 출산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가 보증하지요. 그러면 왜 생식이 사랑의 대상일까요? 죽는 것인 존재가 획득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생식은 영원성과 불사성에 가장 접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 대로 사랑의 목적이 선을 영원히 소유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필연적으로 선과 함께 불사성을 바라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지금까지의 논의는 사랑이란 것은 선에 대한 사랑인 동시에 불사성에 대한 사랑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들을 나는 디오티마가 사랑에 대해 말한 여러 기회를 통해 배운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그녀는 나에게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러한 사랑과 욕구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동물이든 새든 간에 그것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생식을 하고 싶다는 본능에 사로잡힐 때마다 동물은 사랑의 열병을 앓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서로 결합하려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새끼를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물은 승산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투쟁을 마다하지 않고 필요하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새끼의 생존을 위해서는 스스로는 굶주림을 즐거움으로 알고 그 밖에 어떤 희생이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인간의 경우에는 당신은 이러한 행동이 이성적인 숙고의 결과라고 할지 모르지만 동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랑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나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이번에도 나는 모른다고 말했네. 그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사랑의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되려고 생각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당신을 찾아온 것입니다. 디오티마. 스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말한 것은 물론이고 사랑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현상의 원인을 말해 주십시오. 좋아요. 우리가 여러 번 동의에 도달한 것이 사랑의 본래의 대상임을 믿는다면 내가 하는 대답을 듣고 당신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동물계에 대해서도 인간의 경우와 똑같은 논법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곧 죽는 것인 존재는 가능한 한 영속적이고 불사적인 존재가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일한 방법이 생식입니다. 생식은 그 종족의 늙은 구성원을 새 구성원으로 대체하는 일을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체가 살아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도 예컨대 어떤 사람이 어릴 적부터 늙은이가 될 때까지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불리는 것처럼 비록 동일한 사람으로 불리고 있기는 하더라도 사실 그는 동일한 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새로운 존재로 탄생하고 언제나 소멸하고 새로 생기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머리털, 그의 살, 그의 뼈, 그의 피, 그의 모든 육신이 이 과정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만이 아니고 그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나 습관이나 의견이나 욕망이나 쾌락이나 고통이나 두려움이 변하지 않고 언제나 같은 것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낡은 것은 소멸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새로운 지식이 생기면 낡은 지식은 사라져서 내가 앞에서 말한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지식의 경우에도 자기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하나의 지식이 모두 우리들이 겪는 것과 마찬가지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기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는 이 말로써 지식이 사라져 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망각이란 지식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말하고 상기란 그 지식이 사라져버린 자리에 새로운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그 지식을 보존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치 중단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죽는 존재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새로 얻어 낡아서 사라진 것을 보충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보존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가사적인 존재는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육체적으로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불사성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불사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사적인 존재는 다른 방식으로 불사성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죽는 존재들이 새끼를 소중히 여기는 본성을 갖고 있더라도 의아하게 여기지 마세요. 모든 개체들이 이 뜨거운 욕망과 사랑에 쫓기고 있는 것도 불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나는 이런 설명을 듣고 놀라서 말했네. 당신은 무척 지혜로운 사람이군요, 디오티마. 그러나 그 말을 정말로 믿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라고 그녀는 전문가다운 태도로 대답했네. 조금만 반성해 본다면 당신은 사람들의 야심이 그 좋은 예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새겨듣지 않았다면 내 말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명예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영광에 대한 사랑이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명예심이나 영광을 위해서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를 위하는 경우보다도 더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버리며 어떤 어려움도 견뎌내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희생합니다. 그들의 용기가 지금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것처럼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다면 알케스티스가 아드메토스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리고 아킬레스가 파트로클로스에게 복수를 하고 아티카의 전설적인 왕 코드로스가 아들들을 위해 왕국을 보존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모든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불멸의 명예심과 영광스러운 평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훌륭하면 훌륭할수록 이런 동기는 더욱 강렬합니다. 그는 불사성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조적 본능이 육체적인 것인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들은 여자에 향하고 아이들을 잉태함으로써 앞으로 영원히 그들이 불멸에 축복받는 기억 속에 살아있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그들의 사랑을 육체적인 방법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창조적 욕구가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통해서 자손을 남기려 합니다. 영혼에도 자손을 만들고 출생시키려는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자손이 무엇이냐고 묻고 싶으시겠지요. 그것은 바로 지혜와 덕입니다. 모든 시인과 어떤 새로운 것을 발명한 기술자들은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지혜는 나라와 가정의 질서와 관계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절제와 정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신적인 영감에 의해 정신적으로 절제와 정의라는 자질을 풍부하게 갖고 자라난 사람도 적당한 때가 되면 잉태를 시키고 아이를 낳게 하고 싶어하며 그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아름다운 대상을 찾아 나섭니다. 그는 추한 것 속에 그의 자녀를 잉태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아름다운 육체가 추한 육체보다는 그의 마음에 흡족하고 아름다운 육체에서 고귀하고 품위 있는 영혼까지도 발견하게 되면 그는 이러한 결합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이러한 사람과는 선한 사람의 징표가 되는 덕과 자질과 행동에 대해 토론을 하면서 그의 교육을 돕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에게 구현된 아름다움에 다가감으로써 그리고 그를 언제나 마음속에 간직함으로써 그는 오랫동안 갈망해오던 아이들을 낳게 되고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들을 친구와 함께 기릅니다.
그들 사이의 협력은 보통의 어버이 사이보다 훨씬 더 밀접하고 그들의 애정의 결합은 보통의 어버이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육신의 아이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불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호머나 헤시오도스나 그 밖의 위대한 시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질이 그들의 어버이에게 불멸의 명성과 영광을 안겨준 그들의 정신적 유산, 그들의 작품을 그 누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또는 입법자 리쿠르고스를 예로 들어서 그가 스파르타를 구하기 위해서 스파르타에 남겨놓은 그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솔론이 그가 제정한 법률 때문에 존경을 받고 있으며 여러 곳에서 그리스 사람이든 또는 이국인이든 간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존경을 받고 있고 그들은 훌륭한 행동을 통해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신적 자녀들 때문에 사람들의 숭배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자녀로 말미암아 숭배를 받게 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몇 가지 사랑의 신비를 다루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신도 따라올 수 있었겠지만 순례자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사랑의 신비가 순례자를 인도해가는 계시를 당신이 파악할 수 있을지는 나도 모르는 일입니다. 내가 성의가 없어서 당신이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 계시에 대해 말할 테니 힘껏 따라와 보세요. 이 목표에 다다르는 올바른 길을 찾으려는 사람은 젊은 시절 육체적 아름다움에 대한 명상에 열중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내자의 적절한 인도를 받는다면 그는 우선 한 특정한 아름다운 사람과 사랑에 빠져야 하고 그 사람과 협력하여 고귀한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후에 그는 한 사람의 육체적 아름다움은 다른 사람의 육체적 아름다움과 유사함을 알게 될 것이고 외면의 아름다움을 그 추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모든 육체에 나타난 아름다움은 동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그는 모든 육체적 아름다움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한 특정한 사람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열정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은 보다 저속한 것이고 하찮은 것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단계는 그가 육체의 아름다움보다도 영혼의 아름다움이 더욱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육신은 별로 아름답지 않지만 영혼은 유독한 사람을 만나면 그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고 이 젊은이의 향상에 이바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해서 그는 활동과 제도 속에 있는 아름다움도 찾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여기서도 모든 아름다움은 흡사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육체적 아름다움이란 결국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품행으로부터 학문으로 나아가게 되고 학문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그 결과 그는 보다 넓은 의미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는 아름다움의 개별적인 예에 대한 세속적 사랑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새로이 주목하게 된 아름다움의 광대한 바다를 응시함으로써 지혜에 대한 풍요한 사랑 속에서 아름답고 훌륭한 감정과 사상을 갖게 될 것이고 마침내 이러한 경험에 의해 그의 마음의 능력이 강화되고 증대되어서 하나의 독특한 학문을 알게 됩니다. 이 학문의 대상은 아름다움이고 이 아름다움에 대해 나는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도록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해야겠습니다. 사랑의 신비에 이 정도까지 도달하고 올바른 순서로 아름다움의 예들을 생각해온 사람들은 그의 순례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정말로 신비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이것이 지금까지 기울여온 온갖 노력의 마지막 목표인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불멸의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둘째로 이 아름다움은 어떤 면에서는 아름답고 어떤 면에서는 추한 것도 아니고 또한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 여기서는 아름다우나 저기서는 추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아름다움은 얼굴이나 손이나 그 밖의 다른 외형적인 것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사상이나 학문의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지도 않으며 그 자체 이외의 어떤 다른 것, 그것이 생명체든 지구이든 하늘이든 또는 그 밖에 어떤 무엇이든 간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 아름다움은 절대적이고 그 자체로서만 존재하고 독특하며 영원하고 모든 다른 아름다운 것은 이 아름다움을 나누어 가지고 있지만 이 아름다운 것들이 생성하고 소멸하더라도 이 아름다움에는 결코 커지거나 작아짐이 없고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감각의 세계로부터 출발해서 소년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용하여 위로 올라가서 이 아름다움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는 목표에 아주 가까이 접근합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움의 예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들을 발판으로 삼아 최종 목표인 절대적 아름다움으로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 육체적 아름다움의 한 예로부터 두 가지 예로, 그리고 두 가지 예로부터 모든 예로, 그 다음에는 육체적 아름다움으로부터 도덕적 아름다움으로, 그리고 도덕적 아름다움으로부터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마침내는 여러 가지 지혜로부터 절대적 아름다움을 유일한 대상으로 하는 최고의 지혜에 도달하고, 결국은 절대적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이것이 사랑의 신비에 접근하는 또는 사랑의 신비에 참여하는 바른 길입니다. 만티네이아에서 온 부인은 말을 계속했네. 친애하는 소크라테스, 무엇보다도 이것이 인간이 그의 전생애를 바쳐야 할 분야입니다. 곧 절대적 아름다움을 간조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면 당신은 이것을 황금이나 아름다운 옷이나 소년이나 젊은이의 아름다움에 견주어서 평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당신이나 당신과 같은 많은 사람들은 소년이나 젊은이를 보면 황홀해져서 당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바라볼 수 있고 또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고 당신들이 사랑하는 사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순수하고 티 없는 절대적 아름다움 자체를 본 사람, 인간의 살과 색깔과 보잘것없는 것에 의해 더럽혀진 아름다움 대신에 홀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신적인 아름다움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의 지복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방향으로 향하여 적절한 능력을 갖고 절대적 아름다움을 관조하고 절대적 아름다움과 일체가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의 생활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절대적 아름다움을 보는 곳에서만 진리의 반영이 아니라 진리 자체와 접촉하기 때문에 선의 영상이 아니라 참된 선을 알게 되리라는 것을 당신은 모르십니까? 그리고 참된 선을 알고 그러한 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는 신의 사랑을 받고 만일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영생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파이드로스와 여러 친구들이여, 이것이 디오티마가 말해준 것이고 또한 내가 믿는 것일세. 그리고 나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받는 일에서 인간의 본성은 에로스로부터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일세. 에로스를 찬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라고 나는 선언하며 나 자신도 각별히 에로스의 신비를 찬미하고 그 신비를 실천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권하며 지금이든 다른 때든 언제나 내 능력을 다해서 에로스의 힘과 용기를 찬미하네. 이것이 나의 연설일세, 파이드로스. 괜찮다면 이것을 에로스에게 바치는 나의 찬사로 생각해주게. 만약 찬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자네가 생각나는 대로 어떤 명칭이라도 붙이게. 소크라테스의 연설이 끝나자 박수갈채가 뒤따랐으며 아리스토데모스에 의하면 아리스토파네스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 중에서 한 가지는 자기의 이론이라고 설명하려고 했다네. 그런데 그때 정문 쪽에서는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네. 한때의 술 취한 사람들의 소리처럼 들렸네. 어떤 소녀가 피리를 부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네. 누군지 가보아라 하고 아가톤이 하인에게 일렀네. 우리들의 친구거든 들어오시라고 해라. 친구가 아니거든 잔치는 이미 끝났고 잠자리에 들려고 한다고 하거라. 잠시 뒤에 정원 쪽에서 알키비아데스가 술에 몹시 취한 목소리로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네. 그는 아가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어 했고 아가톤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성화를 대고 있었네. 그는 피리 부는 소녀와 다른 일행들의 부축을 받고 있었네. 그는 담쟁이 동굴과 제비꽃으로 엮은 화관을 쓰고 있어서 머리 위에서는 화환의 리본들이 너덜거렸네.
그는 문간에 서서 말했네. 안녕하신가, 여러분. 여러분은 술이 취한 사람, 그것도 몹시 취한 사람을 반가운 마음으로 받아주겠나. 아니면 나의 목적은 아가톤에게 화관을 씌워주려는 것이니까 화관이나 씌워주고 그냥 돌아갈까. 나는 어제의 축하 연회는 참석하지 못했네. 그래서 내 머리에 쓴 화관을 아름다움과 슬기로움의 화신인 이 사람에게 씌워주는 즐거움을 맛보려고 이것을 갖고 온 걸세. 내가 술이 취했다고 해서 여러분은 나를 보고 웃겠지. 그렇지. 좋아. 웃으려면 마음대로 웃게. 그러나 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네. 그럼 당장 말하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잔뜩 취했더라도 나를 잔치자리에 끼워주겠나? 나와 함께 술을 마시겠나? 아니면 거절인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들어오라고 소리쳤고 아가톤도 정식으로 초대했네. 그래서 그는 일행의 부축을 받으며 아가톤에게 씌워주려는 화관을 벗으려고 애쓰면서 들어왔네. 그런데 화관이 눈을 가려서 그는 소크라테스를 보지 못했네. 그러나 아가톤 옆에 소크라테스와 함께 앉아서는 자기 옆에 소크라테스가 앉을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몸을 움직였네. 그는 자리를 잡고 앉아 아가톤을 껴안고 그의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었네. 알키비아데스의 신발을 벗겨드리고 이 테이블에서 셋이 먹도록 해주게 라고 아가톤이 명령했네. 좋아 라고 알키비아데스는 말했네. 그러나 우리와 테이블을 함께 쓰는 또 한 친구는 누구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몸을 돌려 소크라테스를 보고는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네. 맙소사,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소크라테스 선생님, 이번에도 나를 기다리면서 누워 계시는 겁니까? 선생님이 계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적에 불쑥 나타나시는군요.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게다가 왜 여기에 앉아 있지요? 선생님은 아리스토파네스나 또는 진짜든 가짜든 간에 익살꾼 옆에 앉아야 어울리는데 그 대신에 이 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옆에 앉아 있군요. 아가톤, 날 좀 도와주게 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했네. 이 사람의 사랑은 그동안에도 적지 않게 부담이 되었다네. 처음 이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의 질투와 시기를 받지 않고서는 단 한 사람의 잘생긴 사람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단 한마디 말을 나누어 보지 못했네. 그러면 이 사람은 화가 나서 나에게 욕을 퍼붓고 심지어는 사납게 손찌검까지 하네. 여기서는 이 사람이 지나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말려주게. 또한 그가 폭력을 사용하려고 하면 나를 지켜주게. 그의 미친 듯한 행동과 강렬한 열정이 정말로 몹시 두렵다네. 선생님과 나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수 없어요. 라고 알키비아데스는 말했네. 그러나 지금 하신 말에 대해서는 후일에 따지기로 하지요. 당장은 아가톤, 선생님의 머리를 장식할 테니까 리본 몇 개만 주게. 선생님의 머리는 정말로 놀라운 머리거든. 그렇지 않으면 자네한테만 화관을 씌워주고 자기한테는 씌워주지 않았다고 해서 나를 비난할 거야. 선생님의 말을 당할 사람은 없네. 그것도 엊그제 자네처럼 한 번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승리를 한다네.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몇 개의 리본을 뽑아 소크라테스에게 화관을 만들어주고 기대에 앉았네. 그리고는 곧 그는 소리쳤네. 자, 여러분, 내가 보기엔 한 사람도 취하지 않았군.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술을 마시라고. 처음부터 마시기로 했지 않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얼큰이 취할 때까지는 이 잔치의 자장은 내가 맡겠소. 아가톤, 이 집에서 가장 큰 잔을 가져오게. 아니야, 그 정도로는 안 돼. 포도주 냉각기를 가져오게. 그는 반갤론 이상을 담을 수 있는 냉각기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네. 그는 이 냉각기에 술을 가득 채워서 우선 자기가 다 마시고 난 다음에 하인들에게 다시 가득 채워 소크라테스에게 주라고 하고는 말했네. 아무리 내가 술수를 써도 나의 친구 소크라테스에게는 소용이 없어요. 그는 권하는 대로 얼마든지 마시지만 한 번도 취한 적이 없어요. 하인은 그 그릇에 술을 채웠고 소크라테스는 이 술을 마셨네. 그러자 에릭시마코스가 말했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이미 동의했네, 알키비아데스. 잔을 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노래도 하지 않고 목마른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서 술만 마시란 말인가. 아, 에릭시마코스. 하고 알키비아데스는 대답했네.
가장 훌륭하고 가장 냉철한 아버지의 가장 훌륭한 아들이여, 내 인사를 받게. 그럼 나의 인사도, 라고 에릭 시마코스는 말했네. 어떻게 하면 재밌는 자리가 되겠나? 자네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지. 우리는 자네의 명령에 따를 테니까. 호모의 일리아드에 한 사람의 의사가 무수한 사람들보다 낫다고 하지 않는가? 자네가 원하는 대로 처방만 내리게. 그럼 내 말을 듣게. 라고 에릭 시마코스가 말했네. 자네가 오기 전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각자가 심혈을 기울여 에로스를 찬미하기로 결정했네. 우리는 이미 연설을 했으니까 아직 연설을 하지 않은 자네 차례일세. 그러니 자네는 술을 마저 마시고 연설을 하게.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자네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소크라테스 선생에게 시키게. 그러면 소크라테스 선생은 오른쪽 사람에게 시키는 순서로 해나가세. 아주 좋은 생각이야, 에릭 시마코스. 그러나 취한 사람이 취하지 않은 사람하고 연설로 경쟁을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못해. 게다가 이 친구야. 자네는 방금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정말로 믿지는 않겠지. 사실은 그 정반대라는 것을 알고 있지. 그가 있는 자리에서 그를 제치고 신이든 인간이든 간에 다른 자를 찬미한다면 그는 손을 가만히 놓아두지 못할 걸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게 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소용없어요 라고 알키비아데스는 말했네. 선생님이 계신 곳에서 누군가를 찬미하는 연설은 하지 않겠습니다. 좋아 라고 에릭 시마코스가 말했네. 자네가 원한다면 마음대로 하게. 소크라테스를 찬미하는 연설을 하게. 뭐라고? 라고 알키비아데스가 말했네. 내가 꼭 연설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나, 에릭 시마코스. 내가 저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망신을 시키란 말인가? 여보게, 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네. 도대체 어떻게 할 셈인가? 조롱 섞인 찬사를 해서 나를 우스갯거리로 만들려고 하는가? 나는 진실만 말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오, 물론이지. 진실이라면 자네 마음대로 말하게. 그렇다면 내가 자네에게 청하기라도 하지. 그럼 좋습니다. 라고 알키비아데스는 말했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도와주실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진실을 말하지 않거든 선생님이 내 연설을 중단시키세요. 그리고 내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일부러 거짓을 말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러나 내가 혼란 속에 빠지더라도 놀라지는 마세요. 나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선생님의 특별한 성격을 질서정연하게 요약해서 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는 비유를 이용해서 소크라테스를 찬미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선생님은 내가 선생님을 조롱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나는 농담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조각품 상점에 필이나 클라리넷을 들고 서 있는 실레노스의 조각들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각들은 속이 비어 있어서 그 조각을 부수면 그 안에서 신들의 작은 조각들이 나옵니다. 또한 선생님은 사티로스의 하나인 반인반수의 신 마르시아스와도 닮았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은 실레노스나 마르시아스와 생김새가 비슷하다는 것을 반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곧 선생님이 다른 점에서도 그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선생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를 대겠습니다. 나는 피리를 불 줄 모른다고 선생님은 말씀하시겠지요. 천만에요. 선생님의 피리 솜씨는 매우 뛰어납니다. 마르시아스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힘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기 위해서는 악기가 필요합니다. 그의 곡을 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의 곡조만이 능숙한 남자 피리 연주자가 불든 또는 서투른 여자 피리 연주자가 불든 그 신적인 기원 때문에 사람들을 무아지경에 빠지게 하고 비결을 전수받아서 신과 일체가 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 선생님, 당신은 어떤 악기도 없이 단지 말로써 이와 같은 일을 한다는 점에서 마르시아스보다 뛰어납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연설에는
그 연설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잘 주목하지 않거나 또는 무시해버립니다만 선생님의 연설, 심지어 선생님의 하신 말을 아주 서투르게 전하는 말만 들어도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간에 깊은 감동을 받고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를 엉망으로 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의 말이 나에게 미친 영향,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영향을 여러분에게 맹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나의 심장은 종교적 열광에 빠졌을 때보다도 더 빨리 뛰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경험을 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페리클레스나 그 밖의 훌륭한 연설가의 말을 들을 때에도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연설을 잘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나의 삶은 노예의 삶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나의 영혼이 혼란에 빠지고 당황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현대의 마르시아스는 나를 자주 이러한 상태에 사로잡히게 했고 결과로 나는 현재와 같은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당신은 이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분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나는 견뎌내지 못하고 똑같은 상태에 빠지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아직도 변변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참된 관심은 무시하고 공직 생활에만 연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자신의 두 귀를 틀어막고 오디세우스가 사이렌들로부터 도망치는 것처럼 도망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여기 그의 옆에 늙은이가 될 때까지 앉아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옆에서는 내가 미처 느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감정, 곧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만 이런 감정은 오직 선생님에 대해서만 느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아니, 오직 선생님만이 내 자신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듭니다. 그가 명령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결론에 반대하는 논의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선생님의 곁을 떠나면 대중의 유혹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마치 도망친 노예처럼 행동하고 달아나는 것이며 선생님을 볼 때마다 선생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가 지상에서 아주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적지 않지만 만일 그렇게 된다면 나는 후련하다는 생각보다는 엄청난 비탄에 잠기게 되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선생님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사티루스의 피리 소리가 나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다른 점에서도 내가 그와 비교할 실레누스나 마르시아스와 비슷하다는 것을 말하기로 하지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가도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의 참된 모습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왕 시작했으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밝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 소크라테스 선생은 잘생긴 젊은이와 사랑에 빠지는 경향이 있고 언제나 그런 젊은이들과 사귀고 그런 젊은이들에게 넋을 잃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얼핏 보기에는 아주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그가 실레누스와 비슷한 점입니다. 마치 조각된 실레누스처럼 그는 표면상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일단 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절제를 발견할 것입니다. 내 말을 믿으세요. 잘생긴 사람이든 그는 거의 믿을 수 없을 만큼 잘생긴 것을 경멸합니다. 부자이든 또는 대중이 높이 평가하는 그 밖의 다른 장점을 가진 사람이든 그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은 가치 없는 것이고 분명히 말하건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평생을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과 어울려 놀면서 지내고 있으며 따라서 그가 진지해져서 자기 마음속에 간직한 것을 드러내 보일 때 나타나는 보물을 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젠가 한번 그 보물을 보았고 그 보물이 거룩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것이어서 소크라테스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나의 청춘의 아름다움에 반했다고 믿으면서 나는 놀라운 행운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호의를 보이기만 하면 소크라테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나도 알게 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내게 찾아온 혜택에 한없는 자랑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내가 소크라테스를 만날 때마다 데리고 다니던 하인을 돌려보내고 그와 단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모두 말하지요. 주위에서 들으시다가 소크라테스 선생님, 만일 내가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든 내 말을 중단시키세요. 나는 그와 단둘이 남았다고 말했거니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단둘이 있게 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가 시작되리라고 기대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내가 기대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다른 때와 다름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나를 남겨두고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을 하자고 그를 불렀고 그와 함께 체육관에 있으면서 이번에는 성공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없는 운동장에서 체조도 하고 나와 여러 번 씨름도 했지만 나의 소망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굳이 내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님을 알고는 나는 마구 돌진하기로 하고 또한 일단 시작한 이상 포기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달라붙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를 저녁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이 초대를 받아들이기를 망설이다가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왔을 때 그는 저녁이 끝나자 곧장 자리를 떴고 나는 이때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초대를 했고 이번에는 저녁을 끝내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계속했고 그가 가려고 하자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핑계로 억지로 머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집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 때 기대에 앉았던 카우치를 침대로 삼게 되었고 나의 카우치는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는 우리들 이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 나머지 이야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들은 적이 없을 것입니다. 첫째로 속담이 말하는 것처럼 술에는 진실이 있기 때문이고 둘째로 찬사를 하려고 하면서 소크라테스의 알려지지 않은 면을 자랑스럽게 폭로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나는 지금 뱀에 물린 것과 거의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은 똑같은 고통을 맛본 사람에게만 자기가 겪은 고통을 털어놓으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만 그가 고통에 못 이겨서 무슨 말이나 어떠한 행동을 해도 너그럽게 이해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리면 가장 아픈 곳을 나는 물렸습니다. 철학적 지혜가 나의 심장, 나의 영혼을 물어서 상처를 낸 것입니다. 그것은 재질이 범상치 않은 젊은이의 영혼을 보았을 때에는 뱀보다도 더 지독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파이드로스, 아가톤, 에릭시마코스, 파우사니아스, 아리스토데모스, 아리스토파네스 같은 사람들을 보니 소크라테스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모두 철학의 강기와 열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군요.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내가 한 행동과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너그럽게 보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하인들과 그 밖에 하찮고 풋내나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면 내가 말하는 동안에 귀를 꼭 막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불은 꺼지고 하인들은 물러났습니다. 나는 체면을 차리지 않고 나의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기로 결심하고 소크라테스를 팔꿈치로 슬쩍 찌르면서 말했습니다. 주무십니까, 선생님? 아닐세,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겠는데 뭘 생각하고 있나? 당신은 지금까지 내가 사귀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사랑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당신의 열정을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이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설사 선생님이 나의 재산이나 내 친구의 재산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일을 요구하시더라도 선생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너무나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능한 한 완전에 가까워지려는 것이고, 이러한 도움을 위해서는 선생님보다 더 큰 도움을 주실 분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나는 지혜로운 사람의 뜻에 따르지 않게 되고, 이것은 내가 선생님의 뜻에 따름으로써 무지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비난보다도 훨씬 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내 말을 듣고 있다가 그는 늘 하는 대로 몹시 비꼬는 투로 아주 그다운 대답을 했습니다. 친애하는 알키비아데스군, 자네는 아주 예리한 사람이군. 만일 내가 자네가 말한 바와 같은 사람이고 나에게 정말 자네 자신의 향상을 도울 힘이 있다면 말일세. 그렇다면 자네는 나에게서 자네의 모습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훨씬 뛰어난 아름다움을 본 것이 틀림없네. 이러한 발견을 한 다음에 자네의 아름다움과 나의 아름다움을 교환함으로써 나의 아름다움을 얻으려고 한다면 자네는 분명히 아주 유리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일세. 자네는 가짜 아름다움을 주고 참된 아름다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일세. 사실상 자네는 보잘것없는 것과 황금을 교환하자고 제의하고 있는 걸세.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게, 나의 좋은 친구여. 그래서 나의 가치에 대한 자네의 평가에 혹시 잘못이 없는지를 다시 확인해보게. 육체의 눈이 그 절정을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인간의 마음의 눈은 날카로워지는 법일세. 그런데 자네는 그 경지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네. 좋습니다. 라고 나는 말했네. 나는 있는 그대로를 말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은 나의 참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나 선생님을 위해서나 무엇이 최선인가를 선생님이 결정할 차례입니다. 옳은 말이야. 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잘 생각해보고 이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일을 하기로 하세. 나는 이미 화살을 쏘았고 그의 대답을 들으니 나는 그에게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틈을 주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옷으로 그의 몸을 덮어주고 그의 옆에 누운 다음 그의 낡은 외투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이 참된 초인, 이 놀라운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소크라테스 선생님, 당신은 내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러나 나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놀라운 힘으로 내가 그토록 자만하고 있었던 내 청춘의 아름다움을 업신여기기까지 하면서 나에게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나는 하늘에 계신 신들께 맹세하고 말합니다만 내가 소크라테스와 함께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들에게 있는 일이란 말하자면 아버지나 형제와 함께 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한편으로는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크라테스의 성품과 절제심과 용기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만날이라고는 결코 기대하지 않았던 지혜와 극기심을 가진 분을 만났던 것입니다. 결국 나는 화를 내고 그와의 교제를 끊어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를 나의 뜻에 따르게 하는 방법도 찾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아이아스가 청상에 끄떡도 하지 않은 것 이상으로 어떤 뇌물에도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완전하게 입증했음을 나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 점에만은 약점이 있겠지 하고 생각한 것을 아주 빗나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이 사람에게 사로잡혀 허둥대고 돌아다녔습니다. 이런 일은 나에게는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우리는 함께 포테이다이아의 전투에 나갔고 한 솥에 밥을 먹었습니다. 이 전투에 대해 우선 말할 것은 고난을 극복하는 점에서는 그는 나보다 뛰어날 뿐 아니라 군대 전체에서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포위당해서 식량 없이 지내게 되었을 때 누구도 소크라테스만큼 잘 견디지 못했습니다. 또한 보급이 충분할 때에는 소크라테스만큼 잘 먹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히 술에서는 그는 강건해서 어쩔 수 없을 때에만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아무도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가장 놀라운 일은 소크라테스가 취한 것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예상이 잘못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곧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추위를 이겨내는데도 그는 뛰어났습니다. 특히 몹시 추워서 누구나 밖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게 되면 우스울 정도로 두툼하게 입고 모종과 양피로 발을 감쌌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평상시 입는 옷 그대로 발을 싸매지도 않고 나갔으며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보다도 더 쉽게 맨발로 얼음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병사들은 그가 그들을 멸시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쯤 말해두기로 하겠지만 그가 군에 복무하면서 영웅이 보여준 또 하나의 공적은 충분히 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에 문득 그에게 어떤 문제가 떠올라서 그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똑같은 자리에 꼼짝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자 그는 포기하지 않고 생각에 잠겨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 있는 것을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정오쯤이었고 사람들은 소크라테스가 이른 아침부터 깊은 생각에 잠겨서 서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마침내 저녁 식사가 끝나고 초저녁이 되자 이오니아에서 온 사람들이 침구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서늘한 곳에서 자기도 할 뿐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밤새도록 그렇게 서 있는지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새벽이 오고 해가 뜰 때까지 그곳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향해 기도를 하고는 그 자리를 떴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신다면 싸움터에서의 그의 행동에 대해 좀 더 말하지요. 우리는 그의 공적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용감하게 싸웠다고 해서 표창을 받은 전투가 벌어졌을 때 내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소크라테스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부상을 입었을 때 그는 내 곁을 잠시도 떠나지 않고 나를 보살펴 주었고 나와 나의 무기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 선생님, 나는 장군들에게 선생님에게 표창을 주라고 말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잘못했다고 하거나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군들은 나의 가문의 명성 때문에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게다가 선생님보다는 내가 받아야 한다고 하는 선생님의 열의는 나에게 영예를 수여하려는 장군들의 생각을 압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델리온에서 군대가 무질서하게 후퇴할 때 소크라테스의 행동은 정말로 볼만했습니다. 그때 나는 기병이었고 그는 보병이었습니다. 후퇴가 시작된 다음에 나는 라케스와 함께 가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만났습니다. 나는 기운을 내라고 소리치면서 그들을 버리고 가지는 않겠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나는 포테이다이아에서보다 더 잘 소크라테스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을 타고 있어서 별로 겁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는 라케스보다 훨씬 침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둘째로 아리스토파네스, 자네의 표현을 빌려서 말한다면 고개를 높이 쳐들고 사방을 바라보며 활보하는 아테네에서의 그의 걸음걸이와 다름없는 걸음걸이로 걷고 있었고 아군과 적군의 움직임을 조용히 관찰하고 있어서 어떤 공격에 대해서라도 즉시에 저항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멀리서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와 그의 일행은 무사했습니다. 전쟁에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뒤를 쫓는 자들은 달아나기에만 바쁜 오합지졸에게 공격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를 찬미하려면 이 밖에도 훌륭한 이야기가 많지만 그의 일상생활에 대한 설명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놀라운 점은 그가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킬레스에게 필적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면 펠레폰네소스 전쟁 초기의 장군 브라시다스와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을 들 수 있습니다. 페리클레스와 비슷한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면 네스토르나 안테누르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도 동일한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들의 친구는 그 사람됨이나 말솜씨가 너무나 독특해서 여러분은 지난 시대에서든 현재에서든
그와 어렴풋하게나마 유사한 사람을 결코 찾아내지 못할 것이며 인류 가운데에서는 그와 비교할 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고 단지 실레노스와 사티로스의 조각과 비슷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연설에서 그를 그들과 비유한 것입니다. 그의 사람됨이나 말하는 태도가 그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하는 것을 깜빡 잊었지만 그의 말하는 태도는 부서진 실레노스 동상과 똑같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마도 처음에는 그의 말이 아주 우습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의 말은 말하자면 허세 부리는 사티로스의 살갗처럼 기묘하게 감싸여 있습니다. 그는 짐 싣는 낙이나 대장장이나 구두 수송공이나 가죽을 만지는 사람에 대해 말할 것이고 똑같은 생각을 똑같은 말로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것 같아서 그의 말을 처음 듣거나 무지한 사람은 그의 말하는 방식에 웃음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서 소크라테스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은 그 내용이 아주 건전하고 그의 말은 거의 어디에나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그의 말에는 덕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꼭 알아두어야 할 모든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소크라테스에 대한 나의 찬사입니다. 나의 연설에는 그에 대한 불평도 포함되어 있고 또한 그가 나를 어떻게 모욕했는가 하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욕을 받은 사람은 나만이 아니라는 것도 덧붙여 말해두는 게 좋겠군요. 글라우컨의 아들 카르미데스와 디오클레스의 아들 에우티데모스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똑같은 수모를 당했습니다. 사실은 그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톤 자네에게 경고하거니와 그에게 절대 속지 말게. 내 경험을 거울 삼아서 속담에 나오는 어린아이처럼 불에 타고서야 불이 무서운 줄 알게 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게나. 알키비아데스가 연설을 마쳤을 때 그의 솔직한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네. 그는 아직도 소크라테스를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네. 이때 소크라테스가 말했네. 자네는 전혀 술에 취하지 않은 것 같군, 알키비아데스. 자네가 술에 취했다면 그렇게 솜씨 있게 말을 빙빙 돌려서 내심을 숨긴 채 끝에 가서야 진짜 목적을 슬쩍 내비치면서 자네의 연설 전체의 주요한 동기가 마치 아가톤과 나 사이에 귀찮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데 있는 것처럼 꾸미지는 못했을 걸세. 나는 자네 이외에 누구도 사랑해서는 안 되고 자네 이외에 누구도 아가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자네는 생각하고 있네. 그러나 우리는 자네의 속셈을 눈치챘네. 자네가 사티로스와 실레노스를 등장시킨 보잘것없는 연극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네. 저 사람의 뜻을 이루게 해서는 안 되네. 친애하는 아가톤, 자네와 나 사이를 이간시키도록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되네. 정말로 옳은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하고 아가톤은 대답했네. 왜 그가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지 그의 속셈은 뻔합니다.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거려. 제가 선생님 옆으로 가서 앉을 테니까요. 옳지, 그렇게 하게. 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했네. 이리 와서 이쪽에 앉게. 오, 제우스 신이여.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다루나 보시오. 그는 언제나 나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다른 방법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면 어처구니 없는 분이요. 적어도 아가톤을 우리들 사이에 앉게 합시다. 절대로 안 되지. 라고 소크라테스는 말했네. 자네가 방금 나를 찬미하는 연설을 했으므로 이번에는 바로 나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을 내가 찬미해야 하네. 아가톤이 자네 옆에 앉아있으면 내가 그를 찬미하는 대신에 그가 다시금 나를 찬미해야 되네. 내가 하자는 대로 하세. 좋은 친구요. 내가 이 젊은이를 찬미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게. 더구나 나는 그를 찬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네. 만세, 만세 라고 아가톤이 외쳤네. 내가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걸 알겠지. 내가 자리를 받고 앉기만 하면 나는 소크라테스 선생님의 찬미를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네. 언제나 이렇단 말이야. 라고 알키비아데스는 말했네.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계신 곳에서는
다른 사람은 누구도 아름다운 사람을 차지할 기회를 갖지 못해. 아가톤을 그의 옆에 앉게 하는 그럴듯한 구실을 얼마나 쉽게 찾아내는지를 여러분도 보았지요. 소크라테스의 옆으로 가려고 아가톤이 일어났네. 그러나 그 순간에 또 한때의 술 취한 사람들이 문으로 몰려왔고 방금 밖으로 나간 사람이 있어서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잔치 자리로 밀려 들어와 자리 잡고 앉았네. 떠들썩해지면서 질서가 무너지고 모두들 억지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네. 아리스토데모스에 의하면 이때 에릭시마코스와 파이드로스, 그 밖에 몇 사람은 돌아갔네. 아리스토데모스는 잠이 들었는데 그때는 밤이 긴철이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잠을 잤다고 하네. 새벽녘 닭이 울 때 잠을 깨니 아직 잠들지 않은 사람은 아가톤과 아리스토파네스와 소크라테스 뿐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잠을 자거나 돌아갔다고 하네. 아가톤과 아리스토파네스와 소크라테스는 큰 잔을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돌려가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고 소크라테스가 두 사람을 상대로 말을 하고 있었네. 아리스토데모스는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는가를 대부분 기억하지 못했지만 주요한 점은 희극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비극도 쓸 수 있고 훌륭한 비극 작가는 희극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이 인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었다네. 아가톤과 아리스토파네스는 그의 논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게다가 그의 논의를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었네. 아리스토파네스가 먼저 잠이 들었고 날이 다 밝은 다음에 아가톤도 잠이 들었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그들이 둘 다 잠이 들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났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아리스토데모스가 그의 뒤를 따랐네. 그는 리케이온으로 가서 목욕을 하고 다른 때와 다름없이 남은 하루를 거기서 보내고는 저녁이 되었어야 집으로 돌아가 잠자리에 들었다고 하네.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 알키비아데스는 투키디데스의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의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이자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또 그는 고대 그리스 로마 역사책 프루타르코스 영웅전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알키비아데스는 아테네 전성기를 이끈 정치 지도자 페리클레스를 외삼촌으로 둔 명문가 출신이었고 외모가 조각처럼 빼어나고 언변이 출중한 데다 지략이 뛰어나고 배짱까지 두둑해 전략가이자 정치가로서 아테네 민중 사이에서 대단한 인기를 누렸습니다. 게다가 소크라테스의 애제자였죠. 하지만 빛이 밝은 만큼이나 그림자도 짙었는데 지나치게 야심이 큰 데다 오만이 하늘을 찔러 정적을 무수히 만들어냈습니다. 재능으로 명성을 얻고 오만으로 악명을 떨친 문제적 인간의 전형이 바로 알키비아데스였던 것입니다. 그의 생애를 보며 경탄한 플라톤은 알키비아데스 평전을 남겼습니다. 알키비아데스 같은 사람들이 흔히 겪는 비극은 교만과 열한이라 할 수 있는데요.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 밑에서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하고 스승에게 정치를 하고 싶다고 포부를 말합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먼저 너 자신을 알라. 그리고 정치인은 늘 좋은 해독제를 몸에 품고 다녀야 한다. 전략적 두뇌가 비상했던 알키비아데스는 승승장구해 대장군까지 승진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그를 부러워하고 존경하면서도 두렵게 여기고 시기했습니다. 조국에서 버림받고 스파르타로 망명해 다시 대장군이 된 다음 스파르타 왕비와 사통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스파르타 왕으로 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스파르타에서 버림받고 있던 차에 아테네의 정세가 어지러워지자 알키비아데스는 사면을 받고 귀국해 조국에서 화려하게 재기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방종하고 문란한 생활을 하자 아테네 귀족들은 자객을 보내 알키비아데스의 집에 불을 지르고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티만드라고 하는 창녀의 치마폭에 쌓여 일생을 마쳤습니다. 플라톤의 향연 후반부에서 소크라테스와 알키비아데스의 동성애적 사랑이 거론되는데요. 소크라테스가 젊고 아름다운 알키비아데스를 사랑했다는 플라톤의 기록이 있고 향연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추정이 됩니다.
처음엔 스승을 놀리는 어조로 말을 시작하지만 결국 알키비아데스는 소크라테스에게 경탄하고 존경의 마음을 보내죠. 알키비아데스가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향연에는 소크라테스가 에로스에 관한 일을 내게 가르쳐준 분이라며 디오티마라는 여성을 언급하는데요. 디오티마는 가상의 인물로 알려져 왔지만 사랑에 빠진 소크라테스라는 책의 저자는 당시 시대상을 근거로 소크라테스가 아스파시아라는 여성을 디오티마에 투영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스파시아라는 여성은 당대의 가장 똑똑하고 흥미로운 여성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